이 사건 계엄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계엄 진행이 적법한 것인가 위법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외부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계엄이라는 바구니에 담긴 실체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체도 없고 또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예정하여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원인과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되어져야 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변론의 순서는 먼저 국회의 봉쇄가 없었으며 두 번째로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고 세 번째로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는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봉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 둘레는 총 2.5km이고 또 출입문이 7개이며 또 각 건물들은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의원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과 사람들을 통제하고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출입 봉쇄를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병력을 우선 출동시켜 놓고 그때그때 명령을 내리면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고 또한 충분한 군 병력의 동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국회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번 계엄의 성격을 메시지 계엄, 국민 호소형 계엄으로 정의하였기에 국회 봉쇄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 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저지, 국회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계획도 없었다고 김용현 장관은 증언하였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계엄 당일 예하 사여단장과 부부 동반 회식까지 하는 등 계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수방사 간부들도 퇴근 후에 개인 정비, 육아, 회식 등의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특전사는 일가 이후 간부들이 모두 퇴근을 하였고 특전사가 출동이 늦은 이유가 간부들 모두 퇴근한 상태에서 소집을 하느라 늦어졌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707 부대장 김현태는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하루 전에 모든 훈련이 취소되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조조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저녁 안가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지시받기는 하였지만 실제 계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만약에 계엄이 있을 줄 알았다면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로 갔을 것이다 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역시 계엄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위해 40개 기동대는 즉시 동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계엄 발령을 한 일시만 보아도 피청구인이 국회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기의 기간이었기에 많은 수의 의원과 관계자들이 의원회관에 있었고 또 나머지 의원들도 모두 서울과 그 인근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 봉쇄를 하고자 했다면 계엄 발령을 토요일 새벽으로 했을 것입니다. 토요일 새벽이었다면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금요일 저녁에 지역구로 내려간 후여서 신속히 국회로 돌아온 것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 각 건물은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봉쇄할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국회 봉쇄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국회 봉쇄를 위해서 충분한 병력 동원을 준비하였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봉쇄를 위해서는 약 7,00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외곽 봉쇄만 5,000에서 7,000명이 필요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조조 경찰청장은 문 하나만 봉쇄하는데도 5개 기동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5개 기동대면 약 300명의 경찰 인력을 말합니다. 이런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국회 봉쇄에는 약 7,0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러한 규모의 병력 동원을 사전에 준비하려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피청구인에게 과거의 계엄 사례를 얘기하면서 1군단, 7군단 병력 5만에서 6만이 동원된 바 있다고 과거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시
대통령은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게 국민 호소형 또 메시지형 계엄을 설명하면서 보병 2개 중대 규모보다 조금 더 많은 280명만을 동원하고 또 간부만 동원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맡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증언한 바도 있고 또 본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그러면 계엄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어 본 사실까지 있습니다. 이렇듯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회 봉쇄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럼 실제로 계엄 발생 후에 최초 출동한 병력의 규모와 또 도착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계엄 발령 1시간 내에 출동한 군 병력입니다. 특전사가 96명, 그리고 수방사가 41명 최초 출동했습니다. 최초 출동한 군 병력은 합쳐서 137명이 전부였습니다. 수방사 병력 41명은 계엄 발령 후 1시간 30분이 돼서야 국회 경내도 아니고 국회 인근에 도착을 했고, 수방사 병력 96명은 계엄 발령 후 1시간 40분이 지난 후에야 모두 국회 경내에 진입했습니다. 계엄 발령 1시간 40분 후면은 00시 10분경인데 이 시간이면 국회 본청에 의원 및 의회 관계자들 상당수가 이미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국회 봉쇄에 필요한 최소 병력 7,000명보다 훨씬 적은 병력인 137명만이 최초 출동한 것만 보아도 피청구인이 국회 봉쇄를 위한 충분한 병력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국회 봉쇄를 지시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은 피청구인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군 병력의 이동은 반드시 계엄 발령 후에 하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국회 봉쇄를 하려 했다면 계엄 발령과 동시에 바로 통제를 해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사전에 병력을 국회 인근까지 미리 이동시키고 대기시켰을 것입니다. 또한 김용현은 피청구인이 12월 4일 00시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의원들 출입을 막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고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모두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전에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각 문은 2회에 걸쳐서 통제가 되었는데 누가 왜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의해서 출입문 봉쇄가 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22시 48분부터 23시 07분까지 있었던 1차 출입문 통제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서로 논의 끝에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조지호가 김봉식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두 명 모두 일관되게 진술하였는 바 조지호의 지시에 의해 통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봉식이 국회 관계자에 대한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조지호에게 보고하였고, 국회 관계자와 국회 출입기자에 한하여 출입증을 확인한 후 국회 출입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2월 3일 23시 37분부터 12월 4일 01시 45분까지 시행된 2차 출입문에 대한 봉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지호는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불러주면서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청 또는 지시가 있었기에 자신이 김봉식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보라고만 하였고 또 병력 증언만을 요청하였을 뿐 조지호에게 국회 출입문을 통제하라거나 또는 봉쇄하라고 요청하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럼 박한수와 조지호의 발언 중 누가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조지호 자신도 계엄 발령이 있은 그 바로 다음 날 2024년 12월 5일에 있은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서 자신이 포고령을 보고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발언을 하였고, 또 다른 검찰 조사에서는 포고령을 확인한 후에 조치한 것이라고 진술을 스스로 하였습니다. 조지호로부터 지시를 받은 김봉식 서울청장 역시 조지호가 포고령에 따라 통제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조지호의 지시를 김봉식에게 전달한
경찰청 경비국장 엄정주 역시 조지호가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2차 출입문 봉쇄는 조지호가 포고령을 보고 스스로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2차 출입문 봉쇄에도 울타리는 차단되지 아니하였고 국회 울타리는 여자도 넘어갈 수 있는 정도여서 의원이나 관계자나 국회로 들어가는 데는 다소 불편할 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봉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실제로 봉쇄가 되어 국회의원의 본청에 출입을 하지 못해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하는데 방해를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12월 4일 01시 01분까지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과 그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12월 4일 01시 01분까지 국회 경내에 진입한 군 병력의 총수는 284명입니다. 피청구인이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전에 지시한 280명과 차이가 없습니다. 수방사 병력은 14명만이 진입해서 시민들을 피해서 국회 수소 충전소 담벼락 밑에 있었고 특전사 병력 중 54명이 국회 본청에 진입은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국회 담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 본청 안팎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있었는데 284명을 가지고 국회 본청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국회 봉쇄를 위해서 7천에서 8천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고려할 때 280명은 국회 봉쇄가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은 국회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지도 않았고 국회 봉쇄를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국회가 봉쇄되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의결을 피청구인이 방해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 수방사령관 이진우,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의원을 끌어내려라거나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을 하였다는 주장이 얼마나 그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사전에 국회 봉쇄를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국회 봉쇄에 필요한 충분한 병력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을 리도 만무하고 또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 역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의원들을 끌어내어 어디에 둘 것이며 또 의원들을 끌어낸다고 계엄 해제 의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으로 각 관계자들이 진술이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본 심판정에서 한 증언과 검찰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총 6가지 이유에 비추어 보면은 그 내용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곽종근의 진술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봉계 의원 등에 의해 오염이 되었습니다. 곽종근은 과거 김병주 의원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 시에 작전처장으로 근무한 바 있어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러한 관계 때문에 곽종근은 이 사건 계엄 직후 12월 6일에 곧바로 유튜브 김병주 TV에 법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출연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곽종근의 부하인 707 단자 김현태의 폭내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김병주 의원은 그 전날인 12월 5일에 미리 곽종근에게 시나리오를 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시켰고 다음날 김병주 의원은 박선원 의원과 함께 마치 특전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처럼 방문했고 곽종근과 인터뷰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청에 진입한 특전사 요원들을 빼내라 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곽종근의 답변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는 지시로 둔갑시켰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의료적 영상에서도 곽종근이 사진과 같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 당시 옆에 있던 당황한 박선원 의원이 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곽종근만 들리는 소리로 의원을 끌어내라고 해야지요 라고 지시하는 그 장면과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곽종근은 야당 의원들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 진술을 준비하고 해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곽종근은 2024년 12월 10일에 있는 국회 국방위에서 점심시간에 민주당 보좌관이 안내해준 사무실에서 박봉계로부터 회유를 당한 사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797 단장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은 공익 제보자 추천과 변호사 지원을 미끼로 곽종근을 회유하면서 곽종근에게 자신이 원하는 답변 시나리오를 주고 연습까지 시킨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곽종근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전화 횟수에 대한 진술도 계속 번복되었습니다. 12월 6일 김병주 TV에선 1회라고 얘기했다가 12월 10일 국방위 오전 회의에서는 유영원 질문에는 1회로, 박범계 의원 질문에는 2회로 변경하였고, 다시 국방위 오후 회의에서는 조국 의원이 피청구인으로부터 3회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정확히 2회만 전화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5년 1월 14일에 있었던 국회 국조특위에서는 피청구인으로부터 3회 전화가 왔지만 2회만 통화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전화를 받은 시간과 관련하여서도 진술이 계속 번복되었습니다. 12월 9일 검찰 조사와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는 12월 4일 00시 30분으로 기술하고 기재하였습니다. 12월 10일 국방위에서는 00시 30분에서 40분 사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25년 3월 4일, 2월 4일 청문회에서는 다시 00시 20분으로 그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5년 2월 6일 본 심판정에서는 00시 30분이라고 증언을 하면서 2월 4일 날 00시 20분이라고 진술한 것은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곽종근이 계속 00시 20분으로 자신의 그 통화 시간을 변경하려 하는 것은 아마도 707 단장과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여부를 논의한 시간에 맞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곽종근이 심판정에서 00시 20분이라고 말한 이유가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서라고 답변한 것은 곽종근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남이 써준 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라 할 것입니다. 공소장 기재를 보면 피청구인이 곽종근에게 도끼로 문을 부수고 살아도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곽종근조차도 부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버젓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장이 얼마나 허구에 기반해 작성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라는 문장은 12월 10일 국방위에서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에게 질문을 하면서 처음 사용한 문장인데 박범계 의원 주장이 그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김병주 TV에서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국회에서 의사당에 있는 TV에서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빼내라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지시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고 진술이었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국회 안에 누군가를 빼내라는 지시와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24년 12월 9일 검찰 조사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피청구인이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같은 날 제출한 자수서에는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24년 12월 10일 날 있었던 국회 국방위와 본 심판정에서는 아직 국회 내 의결 정도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추가로 본 심판정에서 재판관님이 질문에 피청구인이 인원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의원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누군가를 빼나라는 지시에 대해서 곽종근의 진술이 변화한 것을 최종적으로 살펴보면 최초의 김병주 TV에서 말했던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 요원들을 빼내라는 그런 발언이 최종적으로는 아직 국회 내에 의사 의결 경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로 변경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지시 중에 누구를 끌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진술의 대상에 대한 진술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12월 9일 날 자수서에서는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검찰 조사에서는 사람들로, 그리고 12월 10일 국방위에서는 인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원이라는 것이 의미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데, 본 심판정에서는 인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청구인 측 질문에 국회의원으로 확신한다고 증언을 하였는데, 12월 9일 최초의 검찰 조사에서는 스스로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인원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서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을 인원으로 지칭하였다는 것인데, 피청구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은 국회의원을 가리켜서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사람 또는 의원이라고 칭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것인데, 국회의원을 가리켜서 인원이라고 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군인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곽종근 스스로 예하 지휘관에게 내린 지시가 아닌지 하는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특히 본 법정에서 오늘 청구인 측에서 증거 설명을 하면서 707 단장이 최초에 출동을 할 때 곽종근으로부터 의원들을 막아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지시는 국방부 장관이나 피청구인이 누구도 지시가 내린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곽종근이 처음부터 지시받은 임무를 넘어서 의원들 또는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국회 안에 있는 의원들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려는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지시한 행위와 관련되어서도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최초 12월 6일 검찰에서는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진술하였는데, 12월 10일에 박범계를 만나고 나서는 국방위 5회에서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 검찰에서는 데리고 나오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마찬가지로 12월 10일 박범계를 만나고 나서는 5 국방위에서는 끄집어내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곽종근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고 공포권 사용 또는 테이저건 사용, 그다음에 단전에 대한 논의를 707 단장과 했다고 증언하였고 또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707 단장은 00시 30분에는 그런 논의를 한 사실이 없고 00시 30분에는 곽종근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되는데 하는 뉘앙스의 말을 한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고,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에 대한 논의는 00시 17분경에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707 부대원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을 때 한 것이었으며, 단전 지시 역시 00시 50분경에 곽종근이 707 단장 김현태에게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피청구인의 지시를 받고 707 단장과 논의를 하였다는 곽종근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곽종근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묵살하고 예하부대에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지휘체계에서 처음 받은 대통령의 지시를 공명복장하지 않고 묵살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고, 또 피청구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청구인이 이를 재촉하고자 다시 전화를 해서 제 지시를 하였을 것인데, 이것이 없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역시 사전에 아무 설명 없이 또 상의 없이 뜬금없이 내릴 수 있는 지시가 아니었기에 곽종근의 진술은 상황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이준우 공소장에는 총 3번에 걸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심 판정에서 이준우는 공소장 기재는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고 분명히 증언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검찰 조서의 진정 성립 역시 부인하였습니다.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은 본 심판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자신이 이준우의 지시를 받고 불법이라 생각해서 예하부대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이는 거짓임이 밝혀졌고 이준우의 명시적 지시로부터 자신의 과업을 도출하면서 다소 과장되게 자신의 과업을 추정한 것이 있다는 지적도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진술과는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성현의 진술은 신뢰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다만 피청구인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준우에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바를 들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또 이준우의 특성상 상급자로부터 받은 지시를 그대로 하다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준우가 공소장 기재를 부인하고 있고 또 자신의 신문조서의 진정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비록 변호사가 동석하였어도 이준우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조성현은 피청구인이 지시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증언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준희 공소장과 기재와 같이 지시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조주호 경찰청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주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6회에 걸쳐 국회의원을 출입시키지 말고 출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사유에 비추어 보면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호는 검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총 8번의 비화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중 의원을 체포하라는 앞에 6번 전화는 모두 포고령이 공포된 이후에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2번 전화는 격려 전화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6번 전화가 뒤에 2번 전화와 사이에는 다른 사람의 전화가 있었다고 그걸로 구분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본 심판정에서 그 중간에 걸린 다른 사람의 전화가 계엄사령관의 박안수 전화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박안수의 전화는 조지호에게 계엄 포고령을 알려주는 전화였고 전화를 한 시간은 23시 23분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포고령이 공포되고 나서 대통령으로부터 6번의 전화를 받았다는 조주의 검찰 진술은 본 심판정에서의 증언과는 양립될 수 없습니다. 또 계엄령 선포 이후 포고령 공포 이전까지 대통령이 6번에 걸쳐서 전화를 하여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였다는 것도 그 짧은 시간에 조주호에게 반복해서 6번의 전화를 했다는 것은 상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주호가 피청구인으로부터 6번 연속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그 시기가 어느 경우이든 간에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 피청구인은 조주호 경찰청장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화는 1차 출입문 봉쇄 후에 다시 국회 관계자 선별 출입을 허용할 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조치를 취한 전화였고, 둘째는 계엄이 끝난 후 05시경에 국회의원을 잘 통과시켜 주어서 계엄이 빨리 끝났다며 조주호와 김봉식을 치하한 전화였다는 것입니다. 이 2번째 전화에 대해서는 조주호도 그렇고 김봉식도 모두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으로 6번이나 피청구인이 조주호에게 전화를 해서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것은 조주호, 김봉식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전화 내용과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 조주호의 제3회 검찰조서, 피신조서 24쪽을 보면 조주호는 검찰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국회를 전면 통제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자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피청구인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고 그렇게 자신 스스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주호의 진술은 또한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6번의 지시를 받고 네 하면서 반복하면서 예하 간부들한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특전사령관 곽정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도 사전에 상의 없이 뜬금없이 조주호에게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 6번이나 종용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주호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조주호는 혈액암을 앓고 있고 그 와중에도 수사기관과 국회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였고 그 시간은 무려 52시간이나 달합니다. 또한 병상에 누워서 8번의 조사를 받았고 한 번 받을 때 최장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환자인 조주호에게 무리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 조주호가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진술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현태는 본 심판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상부로부터 받은 바 없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을 때 안기백 의원을 본청 복도에서 만났어도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며 계엄당에 소지한 케이블 타이는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곽정훈도 동일하게 증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여 국회 의결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또 의원을 끌어내거나 출입하는 의원을 체포하여 국회에 계엄해주 요구하는 의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 실제로 의원을 끌어내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정치인과 법관을 체포하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홍장원에게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방첩사에 의해서 정치인 체포 등의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이 홍장원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홍장원의 진술과 메모는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홍장원에게 받지 겸하는 거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본 심판정에서 재판관님이 질문하였듯이 홍장원은 대통령과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긴밀한 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을 홍장원에게 대뜸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둘째, 피청구인이 과거 국정원 수사를 3년 동안 하였고, 또 국정원 인사를 여러 번 하였기 때문에 국정원의 조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려 했다면 해외 담당인 1차장인 홍장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정원은 체포 자체의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국정원에게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피청구인은 국무회의 시 참석한 국정원장을 보고 국정원장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엄 사무를 국정원장과 상의하지 않고 해외 담당 1차장의 홍장원에게 연락했다는 것 역시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엄 사무를 상의하려 했다면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하였을 것입니다. 홍장원의 진술은 계속해서 번복되어 왔습니다. 또 두 번에 걸친 본 심판정에서의 증언에서도 여러 번 위증을 하였습니다. 메모의 작성 경위라든지 메모의 작성 주체, 메모의 기재 내용, 메모를 기재한 장소, 메모의 종류, 1, 2차 축차 검거 지제, 방첩사 지하구금 시설 기재 등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메모의 가필 주체가 홍장원이 아닌 민주당 박선원 의원으로 의심된다는 필적 감정까지 언론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결국 홍장원은 대통령으로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격려자를 받는 것을 귀하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이후에 정치적 개입으로 경질 통보를 받자 대통령과의 통화를 여인영과의 통화와 연관시켜서 정치인의 체포 지시로 조작하여 야당 의원들과 함께 내란몰이 탄핵 공작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첩사가 정치인 법관 체포를 시도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김유영과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본 심판정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치인 법관 체포와 관련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치인 법관 체포 지시 또는 시도 여부는 피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방첩사가 실제로 정치인 법관 체포를 시도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과 여인영은 모두 공통되게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동정 파악을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절대로 체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조지호는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를 위한 정치인들의 위치 확인을 부탁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조지호에게 명단을 불러줄 때 체포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조지호 역시 2024년 12월 9일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위치 확인이 맞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앞에 체포를 위한이라는 단어를 종종 앞에 붙여서 사용을 하였는데, 여인영이 실제로 체포를 위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의 중령은 방첩사에서 경찰과 협조를 하였던 단일항 창구였습니다. 국민의 중령은 검찰에서 체포 명단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체포조 또한 조를 편성하다 보니 나오게 된 말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측과도
통화 시에 체포 언급이 없었고 계엄이라고 해도 방첩사가 민간을 체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란 등 극히 일부 번제만 가능하고 혐의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관이 있는 기관이 체포하고 방첩사는 그것을 인계받아 이송, 구금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 정의로는 검찰에서 국민의 중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국회에 출동한 자로서 당시 출동을 할 때 체포를 위한 수감도 없었고 또 국민의 중령과의 통화에서 체포조라는 말을 전혀 전해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경찰 박창규는 검찰에서 체포, 구금과 같은 말은 전혀 듣지도 못했고 방첩사 인원들로부터 체포 요청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경찰 정창훈은 검찰에서 방첩사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을 받으면서 체포 명단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였고, 검찰 윤승영은 검찰에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이 체포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 이현일은 검찰에서 당시 국민의 방첩사 중령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를 위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을 받으면서 어디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국민의 중령이 체포 등의 임무 수행이 아니라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방첩사에 가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며 5명의 추가 연력을 요청하였는데, 그것은 국회에 가서 체포를 위한 것이 아닌 안내 역할을 할 인력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강상문, 방전환 역시 검찰에서 당시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정치인 법관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체포를 시도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에 대해 위치 확인만을 요청하거나 지시하였을 뿐입니다. 다만 그 지시가 밑으로 하달되면서 명시된 가업에 덧붙여 추정된 가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불리해진 바는 없지 않아 있지만은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형사들이나 방첩사 요원들은 체포 임무를 받은 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엄이라는 바구니에 담긴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국회 봉쇄가 있지도 않았고 국회 의결 방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누구보다 정치인 등의 체포 지시가 있지도 않았고 또 체포된 바도 없습니다. 청구인 측은 계속적으로 가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계엄이라는 바구니에 담겨져 있지 않은데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정해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구인 측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